안녕하세요. 출발 싱싱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이 또 밀렸네요. 이렇게 되면 닷새 연속 밀린 셈이 되고요. 전일 나홀로 그나마 막판에 상승세를 유지했던 나스닥까지도 이제 같이 밀리는 꼴이 됐습니다. 한 달 내 최장 기간 연속적으로 밀리는 날이 이제 5일째로 접어드는 안 좋은 기록이 뉴욕 증시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부채한도 협상 관련한 불확실성, 또 역시 맞물려 있는 그런 이슈죠. 새해 예산안을 짜야 하는데 정치권의 줄다리기 때문에 경제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이 얼마나 흔들렸을지, 또 유럽은 괜찮았을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어제 오늘 계속 아침 오전장에선 강했다가 마감에서 밀리는 전강 후약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표는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린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부터 보여드리죠. 네, 뉴욕 증시는 연방정부의 부채 협상 난항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와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닷새째 내렸고 전날 소폭 반등했던 나스닥까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0.4% 하락을, 전날 1,700선이 붕괴됐던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0.2%, 나스닥까지 0.2%대 내린 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상원은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복원한 잠정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키로 했습니다. 상원이 이번 주 내로 임시 예산안을 가결 처리해 하원에 넘기게 되면 하원 지도부는 이를 그대로 표결에 붙일지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다시 삭제 개정안을 만들지 결정하게 됩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이처럼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잭 루 미 재무장관은 다음 달 17일쯤이면 미국 연방정부 수중에 약 300억 달러의 현금만 남아있게 될 것이며 만약 의회가 이때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처음으로 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이 상무부는 자동차 주문이 크게 늘면서 지난달 내부재 주문이 전월에 비해 0.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8.1% 감소해서 급선회한 것으로 보합을 기록할 것이라던 전망치도 상회했습니다. 아울러 8월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연일 기준 전월 대비 7.9% 늘어난 42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직전월 14.1% 감소보다도 크게 증가한 겁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미국에 대한 불안감 탓에 유럽 주요국 증시도 대부분 밀렸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가 전장보다 0.3% 밀린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약보합과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네, 미국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 확인하셨는데요.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볼 시간이죠. 강정훈 부장님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4분기가 기대된다 하시면서 유진테크 추천해 주셨었는데 점검부터 부탁드려요. 네, 어제 시초가 대비해서 2% 정도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속박 매도가 좀 나온 상황인데 최근에 개별주들도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낙폭과대 메리트의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유진테크의 주가가 실적과 연동돼서 매 분기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예시한 목표가 19,000원, 11,5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좀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원칙 대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으로 아시아나 항공 생각하신다면서요? 네, 어제 환율이 좀 상승했습니다만 최근에 환율 하락 기조가 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하락 수혜주인 대표적인 항공주라든가 여행주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아시아나 항공을 준비했고요.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 관련돼서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3분기 영업 외 비용으로 좀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향후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험금으로 커버가 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 과실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도 1년 정도 좀 흐를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4분기 성수기 효과가 올해는 조금 미국 경기 개선 효과가 좀 나타나면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해보고 있고 투자 포인트로는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항공주의 단기 상승 모멘텀입니다.
16일 대한항공의 병행 성장 이후에 대한항공과 한국칼 이런 주가 상승 모멘텀을 좀 보여줬고 이 경기 호황 수혜주이면서 환율 하락 수혜주인 이 항공주의 단기 모멘텀이 좀 형성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금호가의 분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 시장에 매몰로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도 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165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354억을 전망하고 있으면서 기저효과는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순이익이 올해 2,300억대 전환 이후에 내년도에는 적자가 축소될 것입니다만 그래도 적자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본다면 2년 평균 PBR 1.3배를 적용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최근 모멘텀과 더불어서 5,500원대의 그 상승 모멘텀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는 한 6,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요. 내년도에 대형기 도입과 중국 운수권 메리트를 같이 또 연계해서 볼 수 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가 항공 자율화 협정에 체결돼 있어서 항공사의 자유로운 취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나 항공이 노선 변경을 타협적으로 시도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대형기 도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 도입이 시작되면서 장거리 노선 취향을 증가시키면서 이런 그 수요 다양화 시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항공 자유가 체결되지 않은 이 중국 노선에 대해서도 이 기존에 확보한 우수권을 활용해서 환승객뿐만 아니라 이 단거리 노선 영업도 강화할 수 있다라는 호재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어제 14만 주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9월 10일 이후에 총 100만 주 이상의 누적 순매수가 보이는 부분도 단기 수급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되겠다라고 판단되어서 오늘 아시아나항공을 주가 공략치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 최근에 한번 급등했을 때 M&A 설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었는데요. 가격 어떻게 잡아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시초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400원과 5,500원 사이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4,900원 하회 시에 순조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라오는 이제 내려오고 있지만 위쪽에 보이는 200일선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정 부장님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 아시아나항공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9월 26일 목요일 우리 장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일에 2,000선을 5거래일 만에 반납한 셈이 됐죠.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가운데 선물 쪽도 엇박자 매매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기관에 매물 내놓기는 펀드 환매 압력을 못 이긴 투신권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어제 지수가 2자를 반납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서는 계속 정치권 공방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과연 또 숨을 고르면서 조용하게만 보낼 것인지 외국인들 수급은 오늘 또 장 초반 매도하는 모습도 보여줄 것인지 궁금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 현대기아차가 리콜 소식을 또 들려준 간밤 소식도 있었는데요. 오늘 관련주 흐름까지 출발 상황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그리고 정동웅 전문가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명식 전문가님께서 전일 조금 아쉽게 마감됐는데 오늘 출발 상황 그리고 현대기아차 출발 상황 잠깐 짚어주시죠. 네. 현재 그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를 이탈한 가운데 4포인트 하락한 1,993포인트에서 장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삼성전자, 현대차가 계속해서 약보합권을 형성하고 있죠. 지수가 답답한 그런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 전에 리콜 소식이 나타났는데 다행히 그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와 관련된 그런 중대 결함이 아니라 그 스위치와 관련된 그런 그 리콜이고요. 대당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현대가 아마 한 6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다지 우려스러운 그런 충격적 리콜 소식은 아니라는 점 일단은 인지하시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그 갈짓자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소형주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고 금일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상승 탄력이 미미했던 한국전력이라든가 LG화학 전일 낙폭이 좀 컸던 SK하이닉스가 여전히 3만 원대를 유지하지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그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도 개별 쟁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리콜 소식이 있었지만 자동차주 잘 버티는 양상이고요. 코스피는 1990선대 초반에서 약간 더 밀리면서 개장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좀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0.5% 가까이 밀리는 0.46% 하락해 니케 225 지수 기준 14,553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또 일본 전체적으로 파란불인 것 같은데 코스닥 출발 상황도 봐주시죠. 네, 코스닥 코스피 대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래 최근 며칠 사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기조가 있는데 역시나 코스피가 이제 외국인 매수 둔화위에서 쉬어가는 장세에서 이제 코스닥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러한 인식이 조금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코스닥 지수의 상승은 역시나 셀트리온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정진 회장의 시세 조정 혐의 잠정 결론이 나오지 않고 일단 보류하겠다 이러한 발표가 있으면서 지금 3, 4%대 조금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셀트리온의 재료는 대부분 노출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섣불리 접근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시세 조정을 안 했다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보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또 한 번 셀트리온이 급락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장세에서 셀트리온 같은 변동성이 큰 종목 그리고 이슈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을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 우량주로 좀 실적이 저평가된 종목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저평가 종목을 저가에 매수하는 시기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괜찮은 모습인데 셀트리온 덕분이다 하셨는데요. 오늘 메디톡스도 아주 좋은 계약 소식이 있습니다. 13%나 급등하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 잠시 후에 메디톡스 흐름도 챙겨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샘플러스 멘토님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직접 한번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스몰캡으로 승부한다. 변칙적 마디매매 전략가 정재훈 멘토의 리치클럽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리치클럽 정재훈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지수는 2,000포인트가 붕괴가 됐다 아니면 안착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거리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의 의미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지금 현재의 흐름 속에서는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먼저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보다는 종목 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를 좀 보게 된다면은 1990선 이 포인트대에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양봉의 좀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금 현재는 중기적인 흐름들이 어느 정도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흐름들, 여전히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강한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단 지수를 좀 돌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올랐던 섹터들 대부분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자동차 쪽 섹터와 조선 섹터는 기술적인 흐름상에서도 주도 섹터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이런 종목군들, 이런 섹터들을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섹터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약 2주 전 정도였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 종목군들의 흐름들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2차전지 관련 섹터라든가 아니면 3D 관련주들, 일단 이런 종목군들도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퇴화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아니면 PNT, 포스코 캠텍, 큰 종목군들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겠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날 같은 경우도 테슬라부터스가 어느 정도 신고가를 갱신을 좀 눈앞에 두면서 일단 마무리를 좀 지어놓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러한 흐름들은
중기적인 흐름들 속에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전날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그 좋은 소식까지 좀 들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눌러주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일찍 머티리얼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일단 추세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장비 쪽 쪽에 생각을 하게 본다면 PNT라는 종목군들이나 아니면은 응급제 쪽에서의 포스코 캠텍 같은 종목군들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3D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코렌텍이라는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을 겁니다. 일단 여전히 상승 추세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재료와 이 뉴스가 있는 거, 그리고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종목에 대한 슬림화가 좀 나타날 것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실적주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 대비해서 소외를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턴어라운드에 좀 가까운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9월달 접어들면서 좀 많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뭐 기본적 분석을 좀 보게 된다면 연결재무제표상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작년까지는 적자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올해 기준을 했을 때는 강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지분법 평가 연결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종목군들 유심히 좀 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오후장에 저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치클럽 정재훈이었습니다. 네, 서울 외환시장 개장 상황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IBK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달러원이 8개월 만에 최저치에서 소폭 반등을 좀 줬었는데 NDF 쪽에서는 좀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움직일까요? 또 어떻게 개장했는지요?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9월 FOMC 양적 완화 유지 결정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복원한 2014 해계년도 잠정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27일에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편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오는 10월 하순이면 정부 자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해 시장 불안을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엔화와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며 엔달러 환율은 98.4엔 안팎에서 달러 유로 환율은 1.352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화도 달러화 대비 대체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FOMC 직후 10원 가까이 하락한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발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면서 환율이 레벨을 낮춤에 따라 수출업체 내고 물량 유입 가격대도 다소 낮아지고 있어 환율 상승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0.85원 하락한 1078.1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점차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 달러 약세에 대한 우려 역시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선을 추세적으로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080원대가 깨지면서 단국 개입 가능성은 더욱 확대됐고 쇼커버 물량 유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1070원대 중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인 1076원을 중심으로 좁은 박스권 흐름을 보이며 방향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분간은 마지노선 기존 라인이었던 1080원대 회복이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기 조금 어렵겠다라는 전망해 주셨네요. 윤영교 연구원님과 함께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파란불 1990선대 한 초중반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소 쪽에 들어가서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자동차 얘기, 리콜 소식에도 불구하고 좀 잘 견디는 편이다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어제 급등했었던 종목을 굳이 꼽으라면 NC소프트, 카프로 이런 종목들이 되겠는데 오늘도 또 추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샘이 52주 신고가, 무엇보다 조선주가 오늘 다시 5일선을 회복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네요. 거래소 종목들 좀 짚어주세요.
짚어주시죠. 네, 그 현재 국면에 있어 뭐 계속해서 혼조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섹터별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뭐라 그럴까 2, 3분기 그 실적이 어느 정도 검증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압축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NC소프트의 경우 뭐 계속해서 중국 쪽의 온라인과 관련된 소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만 원이네요. 이제. 네, 예. 중요한 것은 뭐 기술적 분석상 일단은 뭐 단기 박스권을 그 돌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18만 원대에서 일단은 그 중요한 분기점을 전일 대량 거래와 함께 물량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20만 원대권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NC소프트의 경우에는 금년 초 그 뭐라 그럴까 그 기관들의 그 ELS 자금이라고 할까요? 이런 자금들이 그 녹인 구간, 즉 그 손실 구간에 그 진입한 이후 가파른 상승 흐름이 그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 게임주의 그 모바일 게임 쪽으로 그 이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NC소프트의 경우 20만 원대가 고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일부 개별 종목군들의 그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샘의 경우에는 그 금년도 그 뭐라 그럴까 리모델링과 관련해 있어서 수직 증축을 허용을 했죠. 이에 따른 재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 그 뭐랄까 주택 관련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러한 모멘텀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현재 시점에 있어서 거래량이 상당히 그 미흡합니다. 펀드멘탈 개선 대비 실적은 상당히 좋고 성장성도 좋은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소형주의다 보니까 대응이 여력치가 않죠. 그러나 소액으로 그 펀드멘탈 측면에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4만 원대가 단기 저항 라인대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 상승폭은 뭐 3%대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깐 동양그룹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회사채 발행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했었고 향후에도 뭔가 신용적으로 보강할 만한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투자자를 찾는 것이 지금 오리온의 손을 못 잡은 동양으로서는 관건인데 뭐 아주 최악의 경우에 법정 관리 얘기도 네. 일단은 열어놓은 상황이잖아요. 오늘 급락이네요. 네, 그 뭐라 그럴까 일단은 그 동양그룹은 그 이렇게 그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자회사가 동양레저하고 동양시멘트입니다. 이미 그 유주형 기업에서 그 시멘트 부분을 다른 쪽에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그 시멘트 업종 섹터에서 아세아 시멘트가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즉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동양그룹의 경우에는 그 어차피 화력 발전으로 그 사업을 변신을 해야 됩니다. 과거 그 두산그룹이 소비재 섹터에서 산업재 섹터로 이동하면서 뭐 현재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를 했듯이 발전 사업 부분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과감하게 동양레저라든가 동양시멘트 현재 그 알짜 기업인 동양매직이 1차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지고 난 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양파와 관련된 지분을 매각하면서 유동화를 그 대폭 보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셔야될 때 한번 대폭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동양항에 그 물려 있으신 분이라든가 향후 이쪽에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또 엑스테스 그룹처럼 뭐 저가에서 강하게 반등할 것을 그 뭐랄까 예상하고 대응하실 분도 계실 텐데 리스크가 크죠. 그렇다면은 동양이라는 그 지주회사 쪽으로 압축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나머지 종목은 손대는 것은 뭐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동양증권의 경우에는 그 자매 기업이죠. 그 오리온에서 인수할 가능성도 그 시사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동양증권의 경우 매물이 1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약속 드린 종목들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그래도 서정준 회장의 어떤 시세 조정 혐의 잠정 보류 소식에 일단은 반등 주고 있는데 그보다 더 화제가 메디톡스입니다. 오늘 대규모 기술 이전 소식이 들려왔는데 빠르게 상한가를 한번 건드리고 왔어요. 네, 상한가를 터치했다 지금 뭐 10%까지 조금 내려온 상태인데 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을 시즌, 그러니까 3분기 시즌만 되면 특히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기승을 부리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할 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가을의 전설인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계절성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3분기만 되면 특히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에 합당한 또 기사거리를 하나씩 내놓으면서 굉장한 성장 모멘텀이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보이는 패턴이 있는데 올해도 역시나 조금 이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메디톡스가 미국 제약사의 라이센싱 계약에 의해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금 10%까지 밀린 상태이면서 전반적인 오늘 제약 바이오주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디포스트, CTC 바이오 그리고 한도까지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를 이어서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디톡스 이제 한 종목을 본다면 1차적으로 10만 원대에서 지금 15만 원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금 라이센싱 계약이 오늘 기사가 발표가 됐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는 시장에 알려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디톡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매수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조금 더 며칠 더 끌고 가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들이 3분기 시즌에 급등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디톡스 단 한 종목만 상승을 한다면 저는 메디톡스에 대해서 오늘이나 내일 전량 차익 실현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메디톡스에 의해서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까지 특히 한독 같은 경우는 오늘 8% 9%대의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2등 3등주들이 같이 올라와주는 이런 테마성을 이룬다면 아무래도 오늘 처음 이렇게 급등하는 무리군을 이뤄서 테마를 이뤘다면 아무래도 내일이나 금요일장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장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메디톡스 한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하신 분들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한 2, 3일 더 끌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전기차 테마, 2차 전지주까지 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보급 확대 모멘텀으로 어제 일제히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어제 상한가 쳤던 종목도 오늘 추가 급등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 테마 정말 식지 않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예. 1차적으로 전기차 테마가 이렇게 강한 것은 역시나 미국의 테슬라가 그렇게 강하게 공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고가를 기록함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상 가장 강했던 종목은 이제 코디에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코디에스 같은 경우는 연이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기술을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급등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주는 사실상 국내에 몇 개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의 테슬라에 관련된 전기차 관련주를 찾는다면 대형주에서는 삼성 SDI, LG 화학 같은 이런 대형주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중소형주에서는 그나마 이제 실적이 그쪽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 성창 오토텍이나 우리 산업 등이 조금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기타 지금 무리군을 이뤄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이런 하락 파동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대장주가 아닌 이상에는 조금은 접근을 하지 말아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미 접근하신 분들은 어떤 신호를 보고 대량 현금화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현금화는 역시나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봐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은 역시 삼성 SDI나 대장주 우리산업,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미국에서 테슬라의 주가 끊임없이 간다면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하락 반전을 한다면 국내에서는 역시 삼성 SDI조차 이제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특징주를 좀 살펴본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수급 특징주 보고 특징주가 더 나오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 수급 특징주 정리한 것 먼저 거래소 기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전일에요. 2,400억 정도 21거래일 연속 사자를 이어갔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이닉스 오늘 다시 3만 원권 회복을 했죠. 삼성 SDI 조금 전에 저희가 전기차 얘기 나눴었는데 전일 이미 18만 8천 원 찍으면서 신고가. 외국인들이 세 번째로 좀 많이 담아줬네요. 포스코가 네 번째로 매수세를 받았고 현대차가 다섯 번째로 외국인들의 바구니에 담겼습니다. 그렇지만 NH엔터에 대해서는 매도를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도 같이 좀 LG그룹 쪽에서 매도를 좀 보였었던 외국인이고요. NC소프트는 어제 약간 많이 오를 때 차익 실현을 외국인 입장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제철이 어제까지 조금 주춤하면서 8만 원권을 이탈했었는데 오늘 반등합니다만은 어제 외국인들이 세 번째로 많은 매도량을 보였던 종목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일 거래소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겠는데요. 네, 기관은요, 오늘 19만 3,500원까지 더 치고 올라가는 NC소프트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가장 많이 판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양쪽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는 게, 인버스는 왼쪽 두 번째 줄 보시면 팔았지만, 샀지만요. 인버스 이제 하락 쪽에 베팅했지만, 레버리지는 또 파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오른편에 이어서 계속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았고, 금호타이어 오늘 블록딜로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 일단 매도했습니다. 대한항공 계속 사고 있고요. 북경한미 또 모멘텀, 자체 개발한 계량 신약 또 미국과 수출 모멘텀, 한미약품을 기관이 다섯 번째로 담은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주시죠. 네. 외국인 여전히 IT 섹터를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 매수 강도는 다소 주춤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나 4분기 실적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 SDI 어제 52주 신고가를 나타냈는데 목표가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10만 주 좀 매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포스코에 대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면서 여전히 외국인의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IT 섹터 중심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 종목을 특징적으로 보면 NH엔터테인먼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매도한 것이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들의 경우는 다소 산발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세에 그런 추종하는 그런 매매를 보여주고 있죠. NC소프트, NH엔터테인먼트 한쪽은 온라인, 한쪽은 모바일과 관련된 성장 모멘텀을 가진 그런 종목인데 두 종목 모두 목표가가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른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외국인들도 쌍끌이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요인에는 최근에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일본 노선에 관련된 그런 적자 노선이 회복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역시 펀더멘탈 개선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한미약품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 매출 부분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명수 전문가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잠시 후 그 얘기는 들어보고요. 사실 오늘까지 NC소프트가 이렇게 5거래일 연속 오르니까 사실 또 부진할 때는 엄청나게 부진했던 악재가 막 겹쳤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어디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글쎄요. 오늘 지금 기사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목표가는 26만 원대를 현재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 그다음에 연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ELS를 NC소프트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즉 손절 구간인 노긴 구간을 터치한 이후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손실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현재 1차적으로는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만 원, 26만 원까지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상황이고요. 좀 더 펀더멘탈 개선을 첨가해서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21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NC소프트가 과거에 리니지 성공 이후 최근 한 10년 넘게 리니지와 관련 버금가는 대작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개발 비용이 과거에는 2, 3천억에서 지금은 5, 6천억 이상까지 급증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바일적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의 닌텐도
라는 그런 게임 회사가 최근 수년 동안 적자에 면치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NC소프트보다는 모바일 쪽에 그래도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너무 뭐 무리하게 25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기보다 한 21만 원대 정도 안정적인 목표가를 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듣는 구간에서 코스피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 2천도 잠깐 보여주는 등 꽤 괜찮은 진행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 좀 보여드립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한 100억 정도 순매도했던 날인데요. 셀트리온 증선이 결정 하루 앞두고 팔았고요. 인프라웨어 최근에 구글 여파로 한번 하한가까지 찍었던 종목인데 좀 사는 것 같더니 재차 팔았습니다. 파트론도 다시 매도. 실리콘웍스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전일까지 매도하니까 고스란히 흔들리고 있고요. 미디어플렉스는 뭐 두 자릿수대로 밀렸다가 5% 또 어제 또 3%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깨졌죠. 의외로 추석 이후에 기관이 엄청난 매도 폭탄 나오면서부터 휘청이 고 있는 미디어플렉스의 전일 외국인 매도 물량까지 가담됐던 모습입니다. CJ 홈쇼핑을 제일 많이 담았네요. 성광밴드,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다음도 차곡이 지금 담아가고 있어요. 포스코 ICT 어제 중국과 합작법인 세운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까지 만 원대 안착 시도가 또 빠르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 루멘스가 또 밑에서 반등하는 등 LED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어제 기관은 서울반도체에 가장 많이 샀네요. 이 밖에 한스바이오메드, 한글과 컴퓨터 또 저가에서 샀고요. KH바텍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돌려줬습니다. 기관의 네 번째 많은 매수세 유입 그리고 뷰웍스가 어제 급등을 했더라고요. 무려 7%나 급등하면서 전고점 거의 부근까지 와 있는 모습입니다. 매도한 종목들 오른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SFA 그리고 아래쪽에 안 보이지만 덕산 하이메탈 오늘 좀 반등 나오지만 매도는 이어지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상당히 좀 바닥권에 놓여 있는데 그 와중에도 기관은 또 더 매도를 했네요. 분석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1차적으로 이제 외국인 상위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상위 종목 중에 역시나 이제 관심 가는 건 2위 종목인 성광밴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코를 외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최근에 다른 기관 투자자나 이런 매니저들을 만나보면 조선주 얼마까지 보십니까? 이러한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얼마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이러한 관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또 한번 되차 물으면 대부분의 답변들이 5년 만에 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락 추세로 전환한 다음에 팔아도 그때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까지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조선주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장 강력한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차 군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섹터는 조선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역시나 조선주가 이렇게 강하다면 관련된 중소업체 중에 피팅 업체인 성광밴드가 2차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성광밴드는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신고까지만 차분하게 모아가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급등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상승하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조선 대기업 빅3, 3사와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건 역시나 포스코 ICT 같은 경우입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역시나 ESS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테마가 불었을 때 좀 강력하게 기관이 사모으면서 급등하는 패턴을 그리기도 했지만 역시나 테마가 이제 사그라들면서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는 데 반해 포스코 ICT는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일장에 또 한번 이제 만 원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 아무래도 포스코 이제 패밀리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다른 기타 테마 업종들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과 그리고 포스코와 패밀리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12,000원, 11,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기관 매매 상위 종목 중에 아무래도 이제 서울 반도체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3분기, 2분기 일시적인 순이익 쇼크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지금 제자리를 찾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반도체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을 제가 좀 뽑아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10%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ED 조명 시장 자체가 이제 서서히 성장하고 본격적으로 내년, 내후년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걸맞게 서울 반도체 자체도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조명시장 성장 모멘텀 그리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진다. 3박자가 모두 갖춰진 기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서울 반도체도 뭐 변동폭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추세로 본다면 상승 추세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LED는 또 정부 투자 활성화 방안이 나온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 중심으로 LED 조명 쪽에 투자를 더 하겠다. 이를 위해서 1,000억 원 정도 펀드 조성 작업도 들어간다는 내용이 전일 3차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하면서 같이 좀 나왔던 모습인데 오늘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 더 좀 코스닥에 있는 종목 보고 싶은 것이 솔브레인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공장 증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오늘 열린 모습인데 솔브레인 잠깐 살펴주시죠. 솔브레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근 1년 동안 저는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정말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시각 부분에서 굉장한 마진이 남는 부분에서 휴티지 상태가 내후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의 매도세가 있지만 역시나 외국인의 러브콜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박스권을 한번 돌파하는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 돌파는 이제 장기 박스권 돌파인 한 53,000원, 4,000원 부근을 돌파하는 파동이 나온다면 솔브레인 자체는 너무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번 레벨업 되는 단계에서는 정말 급등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3분기, 4분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테마까지 좋은 근데 솔브레인 자체도 정말로 전기차 테마에 관련이 될 수 있는 사업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과 그리고 테마성 그리고 실적 3박자 이 종목도 3박자를 모두 갖췄다. 여기에 수급까지 갖췄다고 하면 솔브레인 자체는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무조건 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역시나 지금은 단기 박스권을 상승하는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박스권을 추가 상승하는 파동이 나온다면 그때 접근은 가능할지언정 현재 시점에서는 접근을 하지 마시고 역시나 조정 시에는 장기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정동훈 전문가님의 오늘장 조언 또 들어보고 싶은데 이명식 전문가님부터 먼저 오늘장 조언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2000선 회복을 한번 시도하고 있고 수급은 다시 조금 좋아진 건 사실인데 외국인들 현물 기준 적게 사는 건 좀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네, 금일 시장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상당히 탄탄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 시장은 우선주,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검증하기 좀 힘든 종목군들이 현재 무차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일부 테마주라든가 선별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관련주 핵심적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로 매기가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려면은 52주 신고가 나타난 종목군들의 특성을 살피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일 평화전공이라든가 성공밴드 역시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이죠. 이들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냈고 금일 같은 경우는 LED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테마에 맞는 종목을 안정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겠고요. 금일 이렇게 시장의 혼조 장세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 업체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미약하나마 한 달 넘게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10월달 전기요금 체계가 변경된다고 하니까요.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계절적 요인, 안정적 그런 대안주로서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가스 업종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약간 방어주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러는 순간 조선주도 올라오고 철강도 올라오고 화학도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것도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싶으니까 방어주를 또 사기에도 또 고민되시는 분들께 어떻게? 예, 지금은 참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경기 여건 회복주냐,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냐, 배당주냐, 중소형주냐, 시장이 갈지자 양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섹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한국전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고 목표가도 35,000원에서 4만 원대. 지난 6월달 접전 대비 매수한 세력이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
크겠지만 역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조선주 섹터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분법적으로 다시 올라오는 민감주냐, 방어주냐 이런 게 아니라 종목이 여기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 전문가님의 시장 조언 들어볼 텐데 코스닥은 이제 겨우 아주 어렵게 530을 또 보여줍니다만은 여기에서 탄력성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워낙 어렵게 530을 지금 보여주는 과정이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코스닥 시장은 이제 코스피보다 좀 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신권이 9월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인 날이 오늘 포함해서 이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한 9월 5일쯤에 순매수한 날이 오늘 제외하고 하루가 있었는데 사실상 10억 미만을 순매수했기 때문에 그날도 순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신권에서 74억 순매수는 어느 정도는 코스닥의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신호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지수의 발목을 잡았던 건 투신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월부터 현재까지 기관의 코스닥 순매수를 보면 5월 달에 1조 원으로 순매수 자금이 피크를 이뤘다가 현재 1,500억 원까지 이제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5월부터 현재까지 8,500억 원을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로 내놓았다 이러면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다른 주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순매도로 올해로 본다면 순매도로 전환을 했지만 투신과 연기금만이 아직까지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투신권조차도 이제 2천억 원 초반대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코스닥 투매나 매도보다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면서 투신이나 연기금권에서 이제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투신권 코스닥 매수는 어느 정도 반등 시그널로 보면서 최근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대형주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지금 대형주를 쏟아부을 것인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펀드 환매 자금이 조금은 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염두를 해둔다면 2천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대형주 장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 보다는 아무래도 대형주가 쉬어가는 장세에서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코스닥 중심으로 반등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당분간은 코스닥 중소형주 특히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 3분기 10조 원 미만의 영업이익 보고서가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관련된 부품주들이 하락을 보였는데 사실상 IM 부분이 아니라 TV 부분의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10조 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10조 원 미만이 나온다고 하고서 발표가 되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굉장히 힘든 국면을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는 이제 3분기가 실적이 조금씩 하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역시나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일 때쯤에는 바닥을 다지면서 4분기에는 다시 실적이 대부분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이제 완벽한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꾀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을 바라본다면 스마트폰 부품주는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적이 우량한 스마트폰 부품주를 현재 시점에서 떨어질 때마다 바닥 잡기를 해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특별히 또 미국의 정치권 문제로 인해서 좀 시장이 흔들리고 외국인들 매수가 주춤한 이때 코스닥을 조금 예의주시하자, 잘 관찰하자라고 하시면서 낙폭 과대된 스마트폰 부품주 결국에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이쪽을 모아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동 전문가님 그리고 이명직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천을 잠시 회복하더니 다시 약간 빠지는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오늘 오래간만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 530선을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뒷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IM투자증권으로 가서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 상원이 오바마 케어를 다시 복원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는데 이제 이것이 결국 처리가 잘 되고 하원으로 다시 넘겨질 때 하원에서 또 어떻게 할지가 걱정이네요. 지금 결국 정부 예산안 문제 때문에 사실 미국이 약간 소강 상태가 있는데요. 저는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타협안이 도대체 뭘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하원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전부 제외하고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그것을 다시 상원에 보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복원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27일 날 이제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공화당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법인세 인하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에 사실 시퀘스터를 한번 자기들이 요구를 관철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 부채 상한이라든가 예산을 아마 통과시켜야 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오바마 케어라는 것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에 가서 투자를 하고 벌어들인 돈이 약 3조 달러가 되는데요. 그 3조 달러가 미국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가 38%가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를 25%까지 제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업인들이 로비하는 것은 지금 한 자리 숫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마 절충안이 조만간 나오면서 오바마 케어를 아마 통과시켜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법인세 인하는 그 공화당 이념과 맞아 떨어지죠. 부자 감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증세를 원하지 않고 있는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카드를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원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협상 카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조금 양보하는 대신에 법인세 인하 카드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얻어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타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일단 사실은 요 9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완전히 다 짜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 재무장관은 다음 달 한 17일 정도에 이제 재정이 바닥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10월 1일 전에만 마무리하면 제일 좋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 10월 1일까지 가능하겠냐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힘겨루기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그냥 현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정부부처 사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케어하고 법인세하고 따로 협상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일시적인 연방정부 폐쇄로 들어가는 일은 없겠네요. 뉴욕 증시도 별로 안 흔들리겠군요. 지금 미국 정부의 어떤 상황에서는 옛날에 정부 폐쇄가 최고 길었던 게 1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 폐쇄가 있어도 바로 복원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정부 폐쇄가 됐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신용평가기나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부분도 공화당으로서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 2011년도 9월에 정부 부채 상환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S&P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한번 크게 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공화당의 입장이거든요. 또 그 당시 대선에서도 공화당과 참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차기에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협상한 도출은 빠르게 진행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상당히 명확하게 또 얘기 들어봤습니다. 미국 말고 피델리티 자산운용에서 전망한 얘기를 좀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선진국 쪽의 주식을 좀 싸게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양적 완화 축소, 즉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를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게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결국에서는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는 그런 상황이죠. 또 미국에서 뭐 자동차 같은 산업이 제조업에서 부활을 하고 있고, 또 유로존도 경기가 실제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본다 그런다면 결국에 가서는 선진국들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뭐 선진국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이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지수가 올라가거나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신흥국도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수출이 늘어나거나 이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꼭 선진국 주식만 싸게 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글로벌 주식이 전부 다 상당히 상승을 좀 많이 할 걸 대비해서 저평가 국면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금 수요가 많이 몰릴 수 있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 지금 10월 초를 앞두고 있는데 중국의 은행 간 단기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6월에 봤던 자금 경색 얘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 당시 6월 달에는 자금 경색이 어느 정도였냐면 1일물 은행 간 금리가 14%까지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3.8%만 돼도 지금 시장에서 불안 요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중국에서 뭔가 부양책이라든가 거기에 조치가 나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뉴스가 중국 정부라든가 중국 인민은행이나 이런 데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드디어 오늘 좀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많이 사고 현물도 같이 좀 사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드리블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전문가도 아주 거기에 크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일단 시장은 어쨌거나 2천 정도에서 묶이는 흐름인데 언제까지 이런 좀 탄력 둔화가 이어지겠습니까? 과거의 통계나 차트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통계를 무시를 못하는데요. 2007년도에 지수가 급등을 하던 시점이 있었어요. 2085까지요. 그 시점에 재미난 게 뭐였냐면 상승을 급격하게 하다가 약 8일 정도를 현재와 같이 조정을 주다가요. 그 이후로 다시 상승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딱 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는 물량과 또 외국인들의 성격과 또 시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상황이 굉장히 다른 거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도이체방크에도 우리나라가 정말 투자의 천국이다라는 용어를 쓸 정도라 그런다면 지금 우리나라 펀드 환매 물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관이 제시하는 2050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말 선진국이 이걸 싸게 사야 한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매수의 타이밍 아주 싼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들은 계속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2050에서 좀 버거워할 가능성, 또 여기에서 또 상승 탄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 역시 그런 확률을 낮게 보고 계셨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봤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정치권 관련된 이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997.9, 아직 0.1포인트만 올라가면 빨간불인데 아직 다시 파란불이고요. 코스닥은 531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쌍끌이 매수세가 코스닥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